우리 진민 교수님 한번 제가 아까 그 그래프 때문에 그 그래프에 보면은 이게 인허가 착공이 유독 22년부터 확 줄어들었거든요. 22, 23, 24, 25. 뭐 26년은 지금 뭐 전방이 지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 시기에 왜 줄어든 겁니까? 뭐 구조적인 이유가 있나요? 왜 22년부터 이렇게 네, 보통 착공이나 인허가는 연말이 많이 몰리는데요. 2022년 말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조금 위축이 많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때문에? 네, 금리 효과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당국 정책 당국의 뭐 정책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건 아닌가요? 네, 정책적인 것보다는 러우 전쟁과 그때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당히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이 빚었고요. 또 자재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의 여러 대내외적인 또 환경이 좀 악화돼서 건설업계에서 많이 착공이 좀 더뎌진 것 같습니다. 신청 자체가 줄어들었다. 인허가 착공도 허가받고 착공을 안 하더라. 그건 업계의 객관적 상황 때문이다 그 말이군요. 만약 그런 기준이라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그 맥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사실은 대기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재건축 수주로 굉장히 사실은 아주 시장이 그래도 잘 굴러가지만 비주택이라든지 그동안의 중소 주택 건설 사업자분들이 사실은 전체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 참여하는 이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가라앉았다고. 근데 지금도 이제 금리가 다시 상승기로 접어들었고 전에는 어쨌든 하락을 계속 뭐 정책적으로 노력했다고 그럴까? 뭐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턴했고 내 보기에 국제적인 물가나 이런 상황도 그리 뭐 자재 조달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고 또 PF 상황도 그렇게 확실히 개선된 것도 아닌데 그럼 인허가가 계속 이런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면 네, 상당히 우려되는. 예측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 김영도 연구원님한테 한번 또 저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이런 게 이제 새로 구상할 만하다. 다만 논쟁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급 고가 주택 또는 호화 주택 뭐 이런 데 대출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해서 뭐 서민주거 확보나 이런 데 쓰는 게 오히려 맞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고가주택 대출 담보대출에 어떤 부담을 가한다면 이제 그 대상을 정할 때 지금은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담보 없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고 일반 용도의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하는 건 제한이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총량 규제에 의해서 6억, 4억, 2억 형태로 이제 올라갈수록 좀 줄어드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일반 목적일 때는 아마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사업 자금, 운영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받을 때는 그 제한이 없다. 과거에서는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지를 아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건 이제 기만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사후 대책이고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고 내가 저 회사 운영 자금으로 또 10억, 20억이 또는 50억, 100억이 필요하다. 근데 담보로 뭐 공장 부지, 건물, 뭐 특허권 더하기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 뭐 100억짜리 뭐 이런 것도 하겠다 할 때 담보로 잡아준다 그 말입니까? 네. 공장 부지라든지 그런 사업성 목적에 의해서는 담보로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당연하고 내 말은 그 일반 대출의 그 고가 주택 그러니까
취득자금 담보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택이 일반 대출의 담보로 사용되냐 그 말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억까지만. 아 참. 다른 목적 얘기 아니고 물론 그걸 전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된다는 뜻입니까? 되기는 되는데 제한적으로 됩니다.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일반 담보로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규모의 제한이 뭐죠? 1억까지만. 1억만 해준다고요? 그거 좀 이상한데? 담보로 1억밖에 안 쳐준다 그 말입니까? 일반 담보를 하는데? 빌릴 아닐 수 것 있는 같은데. 양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빌릴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생활안정자금은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가는 경우에는 1억을 초과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슨 저 회사 운영자금 이런 거 대출 받을 때는 제한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도 사업자 대출은 규모에 제한 없이 대출 받을 수 대출액에 있습니다. 제한 없이 담보를 풀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그 물어본 건데 만약에 그렇게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진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의 담보로 인정을 해주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잠깐 이 돈으로 조달해서 취득한 다음에 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면 사실은 거의 우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아니 그 연구원이시라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정책 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대출 쓴다 그러면은 그걸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거나 뭐 그러긴 할 텐데 지금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보면 과연 그 대출 용도대로 하는지를 검색하거나 그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특별히 문제됐을 때가 아니면. 요번에 이제 더 해서 그 유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점검청에 갖췄는데 더 그거는 철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일반 대출의 담보로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는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려면 규모 정도를 알아야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학계든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담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최근에 제가 제기한 이슈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들었던 이 아이디어면 뭐 예를 들면 대출 원금의 몇 퍼센트 아니면 이자의 몇 퍼센트 가산 뭐 이런 구상을 해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저희 금융 토론회에서 제가 그 예시를 든 게 10억 정도이면 한 1% 정도. 1%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꽤 저항이 많을 거다. 새로운 제도라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 토론을 진행하시죠. 네,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는 성함과 함께 소속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발언은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기령 대변인님 이거 진행하실 때 혹시 구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일단 전문가나 특정한 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그 구분하지 않고 다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앉으셨는데 특별히 잘 하십시오. 그래서. 네, 일단 의견을 몇 분 들은 다음에 뭐 전문가 분들, 학계에서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손 들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셔서요. 여기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50년 된 주택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김종규라고 합니다. 청와대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훨씬 행복한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동산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 소외받는 강제 철거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귀결되는 결론 중에 하나는 공급 확대이고 문제는 공급을 눌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을 허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 이후에 원주민들의 재정 착률은 27%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재개발이 끝나면 그 동네를 떠납니다. 저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한 공간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가족을 잃는 것 같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재개발은 절대 악이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러 온 건 아니고요. 다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재개발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간략하게 번째로, 정말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경우에도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번이나 동일한 소규모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견을 모아 신청을 기간 한다고 제한을 하자.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주민 의견이 오염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재개발이 정당성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주택까지도 재개발로 허무는 그런 제도를 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주택 문제,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기쁠 건데요. 하지만 그것이 원치 않는 어떤 이주를 강요받는 주민들의 희생이 위해서 이루어지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이 부분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많은 문제들 지적해 주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약간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그게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말씀은 충분히 이게 뭐 정부 그 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발제가 있었기 때문에 좌석을 따로 구분하진 않았지만 전문가 분들이나 학계 소속이신 분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저희